수천만 원을 들여서 저 평생에 꾸미던 럭셔리 여행을 떠났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매일 아침 눈부신 바다가 막 보이고 최고급 요리가 제공됩니다. 와, 네네. 진짜 누구나 꿈꾸는 완벽한 휴가네요. 맞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프리카 앞바다 한가운데 정박한 배 안에서 자기 객실에 완전히 갇히게 되는 겁니다. 이거 좁은 방 안에서요? 네, 방문은 굳게 닫혔고 그 환기구를 타고 치사율이 막 40%에 육박하는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밀려오는 거죠. 심지어 누군가는 이미 목숨을 잃었고요. 이건 정말 상상만 해도 숨이 턱 막히는데요. 그니까요. 청취자님, 이건 넷플릭스 재난영화 오프닝 씬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실제로 바다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현실입니다. 그 일상과 완전히 분리된 가장 안전한 도피처라는 크루즈 여행의 환상이 순식간에 벗어날 수 없는 밀실의 공포로 뒤바뀐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죠. 네. 그래서 오늘 청취자님과 함께 파헤쳐볼 심층 탐구 자료는 바로 이 상상조차 하기 싫은 현실을 다룬 2026년 5월 10일자 김영래 편집장의 칼럼 아침마다 지혜 350호 크루즈선을 덮친 희귀 바이러스 시니어 여행객의 안전을 묻다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이슈를 다룬 칼럼이죠. 오늘의 미션은요, 단순히 해상사고 타임라인만 읊어보려는 게 아닙니다. 이 참사 속에 숨겨진 바이러스의 기원, 특히 그게 대한민국이랑 어떻게 놀랍도록 연결되어 있는지 파헤쳐 볼 거고요. 나아가서 우리 시니어 여행객들이 어떻게 생존 전략을 짜야 하는지까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탐구가 될 것 같네요. 자, 이것부터 하나씩 풀어보죠. 도대체 그 MV 혼디우스 호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상황의 맥락을 이해하려면 이 배의 특성부터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WHO나 외신들 보도 나온 걸 쭉 종합해보면 이 네덜란드 선적의 MV 혼디우스호가 막 수천 명이 타는 그런 흔한 초대형 리조트급 크루즈가 아닙니다. 아, 그럼 좀 소규모인가요? 맞아요. 남극이나 오지 같은 험난한 지역을 전문으로 여행하는 이른바 탐험형 크루즈선이죠. 지난 4월 1일에 남미 아르헨티나에서 출항을 했는데 승객이랑 승무원 다 합쳐서 총 147명이 타보고 있었습니다. 오, 147명이면 생각보다 규모 자체는 작네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그 오밀조밀한 선내 공간에 모여서 수주일을 함께 먹고 자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 그 안에 감염병이 딱 돈다면 그야말로 거대한 인큐베이터가 되는 셈인데 참사는 정확히 언제 시작된 건가요? 배가 아르헨티나를 떠난 지 딱 열흘 뒤입니다. 4월 11일이죠. 이때 첫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현재까지 한타바이러스 감염이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인데 무려 3명이 연달아 사망을 했습니다. 헉, 3명이나요? 세상에. 네, 상황이 아주 안 좋습니다. 급격히 상태가 악화된 영국 국적 승객 1명은 급히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이송돼서 지금 중환자실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고요. 그럼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건가요? 살아남은 승객과 승무원 전원은 지금 서아프리카 카보베르데 인근 해상의 배를 정박한 채로 객실에 아주 철저하게 격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폐쇄된 크루즈선이라는 공간이 전염병 통제에 얼마나 치명적인 환경인지 보여주는 거거든요. 아니 잠깐만요. 사망자가 이미 3명이고 1명이 중환자실에 있다면 남은 140여 명의 사람들은 망망대해에 떠있는 그 철창 없는 감옥에서 극도의 공포에 떨고 있다는 거잖아요. 완전히 고립된 셈이죠. 객실에 갇혀 있으면 밥은 대체 어떻게 먹고 배 공조 시스템으로 공기가 다 순환될 텐데 그게 안전하긴 한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밀폐된 해상 환경이 가진 가장 끔찍한 한계입니다. 운용사 측에서는 중증 환자들을 어떻게든 먼저 이송한 다음에 배를 카나리아 제도로 옮겨서 나머지 승객들을 하선시키겠다고는 발표를 했는데요. 네네. 그 이동하는 며칠 동안 중앙 냉난방이나 공조 시스템을 통해서 오염된 공기가 배 전체를 순환할 위험은 계속 존재한다는 거죠. 방에 갇혀서 승무원들이 문 앞에 그냥 두고 가는 제한된 식량으로 버티면서 다음 확진자가 내가 아니기만을 기도해야 하는 아주 가혹한 상황인 겁니다. 와, 여기서 제가 날짜의 퍼즐을 좀 맞춰보고 싶은데요. 4월 1일에 출마를 했고 첫 사망자가 4월 11일에 나왔단 말이죠. 네, 딱 열흘 만이죠. 보통 이런 바이러스라는 건 감염되자마자 막 직사하는 게 아니라 체내에서 증식하는 잠복기라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끔찍한 바이러스는 항해 도중에 바다에서 갑자기 뿅 하고 생겨난 게 아니라 열흘 전 아르헨티나에서 누군가가 탈 때 혹은 어떤 화물이 배에 실릴 때 이미 시한폭탄처럼 함께 탑승했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역학조사관들이 지금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는 지점이 바로 그겁니다. 감염 후 발병까지의 그 잠복기를 역산해 보면요.
승객 중 누군가가 남미 대륙을 여행하던 중에 이미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었거나 아니면 항구에서 실린 식자재 같은 화물에 병원체가 묻어들었을 확률이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아, 승객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치명적인 바이러스랑 같이 짐을 싸서 바다로 나간 거네요. 육지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폭탄이 터졌을 때 구조받을 확률은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질 텐데 말이죠. 도대체 이 사람들을 덮친 병원체 정체가 뭡니까? 현재 가장 유력하게 지목되는 발병 원인은 바로 안데스 바이러스입니다. 안데스요. 그 안데스 산맥 할 때 그 안데스요? 네, 맞습니다.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주로 남미, 아르헨티나나 칠레, 안데스 산맥 일대에 서식하는 특정 설치류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야생 쥐들을 통해서 전파가 되거든요. 그럼 막 쥐한테 물려서 감염되는 건가요? 아니요, 감염 메커니즘이 더 무섭습니다. 쥐가 바이러스를 품고 배설물이나 타액, 소변을 남기잖아요. 그럼 그게 건조되면서 아주 미세한 입자가 돼서 공기 중에 막 떠다닙니다. 혹 먼지처럼요. 네, 사람이 그냥 숨을 쉴 때 그 에어로졸 형태의 바이러스가 호흡기로 깊숙이 들어오면서 감염이 확 일어나는 거죠. 와, 그냥 쥐구만 근처 먼지를 들이마시는 것만으로도 치명적인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니 진짜 끔찍하네요. 그렇죠. 근데 공기 중에 그 쥐 배설물 먼지가 원인이라면 크루즈선 안에서 이렇게 여러 명이 연달아 감염돼서 쓰러진 이 상황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설마 뭐 그 고급 배 안에 쥐똥이 둥둥 떠다녔다는 건가요? 아니면 사람끼리 전염이 된 건가요? 바로 그 부분이 지금 WHO가 초긴장 상태로 상황을 주시하는 이유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 계열 바이러스들은 사람 간 전파가 안 일어납니다. 철저히 쥐에서 사람으로만 옮겨가죠. 아, 원래는 사람끼리 안 넘는군요. 네, 그런데 이 안데스 바이러스만큼은 아주 예외적입니다. 과거 아르헨티나 발병 사례 같은 걸 보면 환자를 밀접 접촉한 의료진이나 가족한테 병이 옮겨간, 즉 사람 간 전파가 일어난 드문 사례가 학계에 공식 보고가 돼 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크루즈라는 그 밀집된 공용 공간에서 확진자의 기침이나 타액을 통해서 다른 승객들한테 2차, 3차 감염이 일어났을 가능성을 지금 결코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현재 조사 중이긴 하지만요. 자, 청취자님,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저 멀리 남미 안데스 산맥에서 온 이 이국적이고 무서운 바이러스가 사실 그 생물학적 족보를 쫙 파헤쳐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지역이죠. 대한민국 경기도 동두천이랑 아주 깊숙이 얽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아주 놀라운 연결고리죠. 도대체 남미 바이러스랑 경기도 동두천이 어떤 역사적인 고리로 연결되어 있는 건가요, 전문가님? 이게 바이러스 의학사를 완전히 뒤흔든 위대한 발견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그 한국전쟁 당시에 수천 명의 유엔군이랑 한국군이 진짜 원인 모를 고열과 출혈로 막 쓰러졌습니다. 아, 그때는 원인을 아예 몰랐었나 보네요? 전혀 몰랐죠. 당시 유행성 출혈열이라고 불렀는데 이 병의 원인을 찾으려고 전 세계 네로라 하는 과학자들이 무려 20년 넘게 매달렸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와, 20년이나요? 네. 그런데 1976년에 한국의 고 이호왕 박사 연구팀이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합니다. 그 동두천 한탄강 주변 갈대밭을 막 누비면서 들쥐인 등줄쥐를 수천 마리나 포획해서 해부를 한 거예요. 한탄강 주변 들쥐요? 네. 그리고 마침내 그 들쥐의 폐 조직에서 세계 의학계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 유행성 출혈열 원인 병원체를 세계 최초로 분리해내는 데 성공을 합니다. 와, 남들이 보지 못한 곳, 바로 그 동두천 한탄강 들쥐에서 해답을 찾아낸 거군요. 그래서 그 강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이?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한탄 바이러스입니다. 아, 들어본 적 있어요. 한탄 바이러스. 한타 바이러스 속이 나는 거대한 가문에 이름을 부여한 겁니다. 그럼 오늘 그 혼디오스 호를 덮친 남미 안데스 바이러스 역시 그 개통도를 따라 최상단으로 쫙 올라가면 결국 대한민국의 한탄강에서 시작된 한타 바이러스라는 이름표를 딱 달고 있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남미 앞바다 재난 뉴스를 보다가 문득 대한민국 한탄강에서 시작된 그 세계 의학사의 한 페이지를 마주하게 되다니 진짜 놀랍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한국에서도 가을철 추수기나 막 성묘갈 때 찌찌가무시병이나 신증후군 출혈열 조심하라는 뉴스 매번 나오잖아요. 네, 가을철 단골 뉴스죠. 들쥐 배설물 조심하라는 것도 똑같고요. 그럼 이번 크루즈선 승객들이 걸린 병이랑 우리가 한국에서 조심하는 병이 똑같은 건가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뿌리는 같은데 그 병이 발현되는 양상이나 독성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죠? 한국에서 흔히 발견되는 한타바이러스는 주로 신장, 즉 콩팥 기롱을 망가뜨리는 신증후군 출혈열을 일으킵니다. 치명률은 대략 1에서 5% 사이죠. 아, 1에서 5% 정도요? 네, 그래서 조기에 병원 가서 적절히 치료받으면 대부분 잘 회복하십니다. 그런데 미주 대륙에서 식하는 이 안데스 바이러스 계열은 사람을 공격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신장이 아닌가요? 네, 신장이 아니라 폐에 물이 꽉 차오르게 만드는 한타바이러스 폐증후군을 유발하거든요. 이 폐증후군의 치명률이 무려 30에서 40%에 달합니다. 세상에 치명률 40%요. 감염된 사람 10명 중에 4명이 숨을 제대로 못 쉬어서 목숨을 잃는다는 거잖아요. 와, 이건 한국의 1에서 5% 치명률이랑은 아예 차원이 다른 공포네요. 아주 무서운 병이죠. 증상이 그 정도로 파괴적이고 진행이 막 빠르다면 의사들의 개입도 엄청나게 공격적이어야 할 텐데요. 의료진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 바이러스랑 싸웁니까? 치료법이 확실히 있긴 한 건가요? 이 참사가 왜 이토록 치명적인지 보여주는 가장 절망적인 내용인데요. 현재 지구상에는 이 한타바이러스 폐증후군을 직접적으로 죽일 수 있는 항바이러스제나 예방 백신이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아니, 현대의학이 이렇게나 발전했는데 특효약이 아예 없다고요?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그럼 환자 폐에 막 물이 차오르고 숨이 넘어가는데 의사들이 해줄 수 있는 게 대체 뭡니까? 바이러스를 직접 타격하는 약은 없으니까 의사들은 오직 대증 치료에 모든 것을 겁니다. 바이러스와의 실질적인 전투는 오직 환자 자신의 면역 체계만이 감당할 수 있거든요. 아, 몸이 스스로 이겨낼 때까지 버티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의료진은 환자가 스스로 바이러스를 이겨낼 때까지 장기들의 기능을 강제로 대신 유지시켜주는 겁니다. 환자가 숨을 못 쉬면 기도로 관을 넣어서 인공호흡기를 막 돌리고요. 네네.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면 아예 에크모라는 장비를 달아서 피를 밖으로 다 빼서 산소를 강제로 주입한 뒤에 다시 몸에 넣어줍니다. 신장이 멈추면 혈액투석기를 돌리고요. 그 엄청난 인력과 고도의 최첨단 중환자실 장비가 총동원돼서 환자 생명을 억지로 연장시키는 겁니다. 조기 발견과 신속한 처치만이 생존율을 가르는 겁니다. 와, 듣고 보니까 딱 이런 비유가 떠오르네요. 배 밑바닥에 커다란 구멍이 나서 바닷물이 미친 듯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그 구멍을 메울 도구는 없는 거예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환자의 몸이라는 배가 가라앉지 않도록 양동이를 들고 필사적으로 물을 계속 퍼내는 거서 환자의 면역력이 스스로 그 구멍을 수리할 때까지 배가 침몰하지만 않게 어떻게든 시간을 벌어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큰 맥락과 연결해보면 이 사건의 가장 거대한 모순과 딜레마가 딱 등장합니다. 어떤 딜레마죠? 방금 말씀하신 그 물을 퍼내는 작업 있잖아요. 그거 에크모나 인공호흡기 같은 진짜 최고 수준의 대학병원급 중환자실 세팅이 있어야만 가능하거든요. 그쵸. 하지만 크루즈선은 어떤가요? 아무리 바다 위에 5성급 호텔이라면서 최신식 진료소가 있다고 홍보를 해도 본질적으로 거긴 휴양 리조트이지 레벨 1 외상센터나 감염병 전담병원이 아니잖아요. 아, 맞네요.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긴 하지만 대부분 뱃멀미나 타박상 아니면 가벼운 심혈관계 응급 조치 정도에 특화되어 있으시겠죠. 정확합니다. 치사율 40%의 신종 감염병 중환자가 수십 명씩 막 쏟아져 나올 때 그들 기도로 관을 삽입하고 며칠씩 인공호흡기를 돌릴 만한 장비나 인력은 애초에 배에 설계되어 있지가 않아요. 어휴, 진짜 절망적이네요. 더 큰 문제는 공간의 구조입니다. 배라는 공간 자체가 엄청 좁은 복도, 수백 명이 같이 식사하는 다이닝룸, 매일 밤 공연 열리는 극장,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엉킬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네, 계속 마주치죠. 의심 환자가 발생했을 때 완벽한 음압병실을 탁 갖추고 신속하게 격리해서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한다는 건 그 배가 항구에 닿기 전까지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입니다. 단순한 해상사고가 아니라 현대 밀집 관광산업 전체의 공중보건 한계를 뼈저리게 보여주는 거죠. 공해상에 고립되어 있다는 지리적 한계에다가 의료 인프라도 부족하고 통제할 수 없는 그 밀집 구조까지 그야말로 완벽한 폭풍이네요, 진짜.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보통 크루즈 여행을 가장 선호하시는 분들이 이제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생기신 시니어 여행객들, 바로 청취자님의 부모님이나 어쩌면 청취자님 본인이실 텐데요. 네, 아주 인기 있는 여행이죠. 근데 고령층은 기저질환도 많으시고 면역력도 상대적으로 좀 약해서 이런 상황에서 가장 취약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 평생의 꿈인 크루즈 여행을 이 사건 때문에 영영 포기하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의 안전망을 튼튼하게 구축해야 할까요? 극단적인 공포 때문에 여행을 포기할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막연하게 나한테는 안 일어나겠지 하는 그런 낙관은 정말 치명적입니다. 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군요. 네, 통제할 수 없는 환경인 바다로 딱 나가기 전에 우리가 완벽히 통제할 수 있는 육지에서 준비를 끝마쳐야 합니다. 칼럼에 명시된 필수 준비 사항을 제가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네, 꼭 메모하셔야겠습니다. 첫째, 출발 전 정보 수집의 차원이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남미로 크루즈 떠난다고 단지 기온이나 날씨만 검색하실 게 아닙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누리집이나 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를 통해서 방문할 지역의 감염병 유행 동향을 싹 훑어야 해요. 지금 남미라면 안데스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댕기열, 황열 같은 모기맥의 감염병 정보도 필수독으로 확인하셔야죠. 아, 근데 전문가님, 만약에 자신이 고혈압이나 당뇨를 앓고 있어서 매일매일 꼭 약을 드셔야 한다면 어떡하죠? 이번 혼디오스호처럼 배가 통째로 해상에 격리되어 버리면 예정된 귀국일보다 막 2주, 3주 훌쩍 넘겨서 바다에 떠 있어야 할 수도 있잖아요. 아, 정말 중요한 포인트 짚으셨습니다. 당장 내일 먹을 혈압약이 똑 떨어졌는데 사방이 망망대해 바다라면 생각만 해도 진짜 아찔하거든요. 그게 바로 만성질환이 있는 고령 여행객들이 겪는 두 번째, 그리고 가장 흔한 위기입니다. 그래서 출국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을 거쳐서 예상 여행 일정의 최소 2배 이상의 넉넉한 처방약을 무조건 챙기셔야 합니다. 약이 떨어져서 기저질환이 악화되면 사실 바이러스 감염보다 그게 먼저 사람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거든요. 무조건 약은 2배 이상 넉넉하게 챙기기. 그리고 세 번째는 뭔가요? 세 번째는 여행자 보험입니다. 가입 비용 몇만 원 아끼시려고 인터넷에서 그냥 제일 싼 거 대충 고르시는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아, 사실 저도 약간 그런 편인데. 절대 안 됩니다. 약관에 응급 의료 후송 비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한도는 충분히 넉넉한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해요. 와, 이거 진짜 생각지도 못한 중요한 포인트네요. 배 한가운데서 막 의식을 잃었는데 배에 있는 진료소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될 때 결국 육지에서 긴급 헬리콥터를 불러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백 킬로미터 밖 해상으로 헬기가 쫙 날아와서 구조용 와이어로 환자를 막 끌어올리고 다시 육지병원으로 날아가는 그 엄청난 오퍼레이션 비용을 오롯이 내 돈으로 감당해야 한다면 와, 청구서에 적힌 숫자가 진짜 수천만 원 어쩌면 억 단위를 헐쩍 넘길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응급 후송 비용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보험은 이런 해상 재난 상황에서는 정말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습니다. 보험 약관 꼭 확인해야겠네요. 자, 그럼 이렇게 꼼꼼하게 다 준비해서 무사히 배에 올랐다고 가정해보죠. 승선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아까 안데스 바이러스가 쥐의 배설물을 통해서 공기 중으로 전염된다고 말씀드렸죠. 네네, 그 에어로졸 형태로요. 근데 솔직히 저 그 부분에서 약간 의문이 들었거든요. 아무리 막 험난한 곳 가는 탐험선이라도 결국 럭셔리 크루즈인데 그렇게 번쩍번쩍하고 청결하게 관리되는 배 안에 막 야생 들쥐가 돌아다닌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가요. 그 5성급의 화려한 샹들리에나 대리석 바닥 아래 감춰진 배의 진짜 현실을 좀 보셔야 합니다. 수천 명이 며칠 동안 먹을 어마어마한 양의 식자재, 채소, 과일 박스들이 항구에서 배의 창고로 끝없이 실려 들어오잖아요. 아, 짐 실을 때요? 네, 그 과정에서 항구 주변을 맴돌던 설치류들이 화물 박스 틈에 딱 숨어서 배 안으로 같이 유입되는 일은 해운업계에서 완벽하게 차단하기 힘든 아주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아하, 화물에 숨어서 들어오는 거군요. 그래서 배에 타시면 객실 청결 유지는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특히 룸서비스로 드시고 남은 음식이나 과일 껍질 같은 거 귀찮자고 객실 내에 테이블에 그냥 방치하고 주무시는 행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헐, 왜요? 그 달콤한 냄새가 벽 틈새일 몰래 숨어있는 그 설치류들을 내 객실 안으로 직접 유인하는 아주 강력한 미끼가 되니까요. 세상에, 야생쥐를 내 침대 곁으로 직접 부르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거군요. 먹다 남은 음식은 무조건 바로 치우기, 명심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여행 도중이든 아니면 무사히 귀국한 후든 몸에 이상 증상이 생겼을 때 대처도 엄청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잠복기가 길다고 하셨으니 한국에 돌아왔다고 안심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여기서 가장 경계해야 할 태도가 바로 아유, 여행 다녀와서 좀 무리했더니 피곤한가 보다. 그냥 몸살 났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겁니다. 사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보통. 네.
근데 한타바이러스 감염의 초기 증상이 발열, 근육통, 가벼운 호흡 곤란 이런 식이라서 일반적인 감기나 독감 증상이랑 놀라울 정도로 너무 비슷해요. 구별이 안 되겠네요. 이 초기 골든타임을 그냥 침대에서 푹 자면서 날려버리면 그 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에 물이 막 차오르면서 도저히 걷잡을 수 없는 중증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와, 그럼 어떻게 해야죠? 승선 중이시라면 지체 없이 선내 의료진에게 즉각 신고하고 본인 스스로 격리 조치를 요구하셔야 하고요. 귀국 후라면 최소 2주 이내에 발열이나 출혈, 심한 요통 같은 게 발생한다? 그럼 절대 동네 작은 의원에 가시면 안 됩니다. 아, 동네 병원 가면 안 되나요? 네, 즉시 보건소나 1339로 전화를 딱 걸어서 자신의 여행력을 상세히 밝히고 국가지정 격리병상이나 감염내과 전문의가 있는 큰 병원으로 바로 가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만약 해외 현지에서 위급 상황이 발생했다면 외교부 영사 콜센터 있죠? 플러스 82-2310-0404로 전화하셔서 영사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24시간 요청하셔야 하고요. 메모리. 요약하자면 전문가님, 그 치사율 40%의 바이러스가 내 폐에 막 구멍을 뚫기 시작할 때 당장 내 몸에 딱 놔줄 수 있는 직접적인 주사약은 없지만 출발 전에 감염병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약을 넉넉히 챙기며 증상 발생 시 즉각 대처하는 그 철저한 암과 준비, 그 지식 자체가 우리의 생명을 지켜줄 가장 튼튼하고 유일한 백신이 된다는 뜻이네요. 아주 완벽한 요약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그 지식의 백신으로 단단히 무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위험천만한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 여행객들의 필수 교양입니다. 이번 혼디우스 호의 비극은 우리한테 여행을 당장 포기하라는 경고가 아니에요. 네. 여행의 완성이 단순히 예쁜 캐리어 고르고 짐 싸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안전한 귀환 시스템을 자기 스스로 꼼꼼하게 구축하는 데 있다는 아주 묵직한 교훈을 남기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아는 것이 곧 가장 튼튼한 백신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아르헨티나 앞바다에서 객실에 갇힌 채 긴급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혼디우스호의 안타까운 타임라인을 함께 쫙 따라가 보았습니다. 안데스 바이러스라는 그 치명적인 적의 정체, 그리고 전 세계 의학계를 막 깜짝 놀라게 했던 고 이호왕 박사님의 한탄강 들쥐 연구가 어떻게 남미 바이러스의 생물학적 개통도로 이뤄지는지 그 놀라운 역사적 족보도 확인했죠. 네, 아주 깊이 있는 시간이었죠. 의사들이 특효약도 없이 대증치료로 필사적인 싸움을 벌여야 하는 그 절망적인 의료적 현실과 우리 시니어 여행객들을 위한 아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어 전략까지 정말 낱낱이 파헤쳐 보았습니다. 네. 그런데 청취자님, 오늘 살펴본 자료 내용 중에서 제 머릿속을 도무지 떠나지 않는 가장 섬뜩했던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인가요? 바로 이 무서운 한타바이러스의 초기 증상이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겪는 그냥 가벼운 몸살 감기랑 도무지 구별하기 힘들다는 사실, 게다가 발병하기까지 잠복기도 꽤 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네, 그게 제일 무서운 점이죠.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청취자님?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수많은 여행객들이 국경을 넘나드는 거대한 비행기 안에서 혹은 호화로운 수백만 톤짜리 배 안에서 그 환기구를 통해 혹은 오염된 표면을 통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치명적인 병원체에 노출되었을지 모릅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약간 열이 나고 근육이 쑤시는 걸 느끼면서도 그저 아휴, 내가 너무 무리해서 시차 적응하느라 피곤한가? 푹 자고 일어나면 낫겠지. 하고 너무나 가볍게 웃어넘기고 있진 않을까요? 네, 대부분 그렇게 넘기기 쉽죠. 우리는 과연 매 순간 우리가 사랑하는 그 찬란하고 즐거운 여행길에 언제나 조용히 동행하고 있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불청객들에 대해 너무나 무감각해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도발적인 질문을 청취자님의 마음속에 남겨드리며 오늘의 심층 탐구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청취자님, 여러분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과 다음 여행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의 탐구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